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 콘텐츠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박진호 박사님께서 강연을 지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 디지털 보건가 박진호 박사입니다. 오늘 앞서서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혼자만 공부하고 서치를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전공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옛날 저희 아버님이 땅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되는데 메타버스를 좀 외연을 확장하면서 보면서 또 제 분야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자기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마지막 순서고요. 마지막 순서고 지금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메타버스인데요. 일단 제가 방금 홍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메타버스하고 연결돼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이 있는데 역사 인물을 재현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서 쓸 것이며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메타버스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크게는 한 축이지만 두 축으로 나눠서 30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까지 총 한 6개 정도 챕터로 되어 있고요. 자, 메타버스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두가 될 게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년 전에 린든랩의 세컨드 라이브 할 땐 우리가 어떤 아바타를 띄워서 쭉쭉 쫓아가고 지금도 역시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아바타가 내가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는 그런 3차원 모델형 아바타가 아니라 어쨌든 이 아바타는 힌두 신화에서 유래됐거든요. 천상의 신이 지상에 또 다른 신의 화신을 내려 보냈을 때 일종의 자율 의지가 있습니다. 그 세컨드 라이프나 지금 제페토 할 경우엔 내가 내 아바타를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잠들어 버리고 꿈나라로 갔을 때 그 아바타는 사실 그 전까지 정지해 있는데요. 또 하나의 내 아바타가 그 디지털 세계에서 또 다른 나를 창조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 핵심 바로 지금 가운데 지금 천지창조의 가운데 AI로 났는데요. 자, 전 유신론자입니다. 자,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이 AI를 창조했습니다. AI는 디지털 인류? 생물학적으로는 사실 살아있는 객체는 아니지만 디지털 공간에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크리처가 아닌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파이널 판타지 영화가 나와서 사실 뭐 AI 이전에 헐리우드의 CG 애니메이션이지만요. 제가 저 사진을 띄웠던 가장 큰 이유가 20년 전에 저 영화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 파이널 판타지 주인공의 리키 박스의 얼굴인데요. 거의 3D 아바타인데 거의 실사풍의 물론 뭐 그 헐리우드 배우를 본딴 게 아니라 창조했던 가상인간형 배우이긴 하지만 심지어 그 브루스 윌리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상 배우가 우리 직장을 다 뺏을 거야.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너무 거의 인간과 흡사하게 리얼한 배우가 이제 창조된 세계가 왔기 때문에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AI가 없었고요. 저런 리얼 월드에 앞으로 AI가 붙으면 진짜 뭐 유명 배우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전통적인 영화, 게임의 캐릭터와 배우에서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가상인간은 최근에 CES에서 작년에 선보였던 LG전자 레아라든가 그다음에 요새 TV 틀면 CF 많이 나오죠. 그 디지털 휴먼 인간 로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BTS 공연 같은 경우에 멤버 하나가 어깨가 다쳤는데 실제 그 스튜디오에는 없지만 디지털 휴먼 배우를 만들어서 BTS 7명의 완전체를 만든다는 경우 이런 아주 미흡하지만 디지털 휴먼이 우리 실생활에 산업에 착착 적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걸 제가 다 연구할 수는 없고 아까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의 관심사는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 이게 문학가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섹스피어가 있고요. 맨 왼쪽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라든지, 또 우리나라 빗대면 뭐 세종대왕, 뭐 개개인 차이가 많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뭐 위인전이나 다큐멘터리를 봤던 이런 위인들을 디지털 가상공에서 실제로 똑같이 만난다. 그 공간은 아마 메타버스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공지능 기술이라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을 위해서 한번 이 디지털 휴먼을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고심하면서 제가 표 만들기 좋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1번은 지금 제가 그 상업적으로 많이 쓴 뭐 로치, 에스파, 뭐 레아 이런 경우인 거고요. 3번하고 4번은 휴먼 재현형 캐릭터형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역사 인물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미 돌아가셨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만난다던가, 또 개인 차에서 20대 나의 그 족보를 봤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조상님을 만나고 싶다던가. 자, 저는 학부에서 인류학을 전공했는데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몇 명의 인간이 살았을까 하고 쭉 추산을 좀 해봤습니다. 1070억 정도 인류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고,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한 75억 정도 되는데,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더 많죠. 물론 1070억을 다 디지털 휴먼으로 불러올 필요도 없고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띄웠는데요. 뭐 역사적인 위인이라든가 보통 만인이 다 그 인정받는 어떤 아티스트, 뭐 가수, 문학가, 또 역사적인 정치가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미 CF에서는 뭐 오드리 헵번을 창조해서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서 CF에 적용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저 마이클 잭슨은 이미 2014년에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공연을 해서, 뭐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 에이전시가 뭐 1년에 한 150억 정도를 가상 마이클 잭슨 공연으로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잭슨 이후로 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김광석 가수 홀로그램 디지털 휴먼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저는 옛날 역사 인물을 가상 재현한 걸 한 30년부터 관심이 있어서요. 20년 전에 KBS 역사 스페셜 팀하고 고선지 장군, 물론 뭐 AI가 아니라 그냥 3D 형태로 재현해서 애니메이션 준 정도였지만 고선지 장군을 재현한다든지, 그리고 역사 시대로 넘어와서 백제 사람의 얼굴, 백제 시대 사람 얼굴 그려져 있는 초상화나 그림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저 그림은 중국 그림이고요. 중국의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 화가가 그린 중국 사신단의 얼굴을 저렇게 2D에서 3D로 재현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거 백제인의 그 여자 귀족 여인인데, 맨 왼쪽에 보시면 두개골을 보이시죠? 네, 부여 능안골에서 발견된 두개골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얼굴 조형학자, 얼굴 연구자 조용진 박사님께서 3D 모델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백제인의 그 두개골을 가지고 3차원으로 재현 디지털 복원했던 모습이라다. 이건 좀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럽 컨텐츠도 도전했는데, 저기 보시면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의 미켈란젤의 신과 아담의 모델이었던 40대 이탈리아 남자, 오른쪽 20대 이탈리아 남성. 물론 실제는 신은 저렇게 안 생겼고 아담은 저렇게 안 생겼겠지만, 미켈란젤로가 그려낸 상상의 이미지, 실존했던 인물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림 속에 그 미켈란젤로 혼자 상상을 도화지로 그려낸, 캔버스에 그려낸 인간이지만, 저런 그 문학 속의 인물들, 그림 속의 인물들도 3차원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요. 저도 저 그림 보려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림을 맨 왼쪽에 보시면 500년 전의 그림은 2D로 다소곳이 손을 모아서 앉아 있는 모나리자 모습인데, 자 오른쪽 보시면 가운데 비스듬히 전신상이 있습니다. 저거는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기 그리지 않았어요. 2019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HTC 바이브사와 가상현실로 모나리자의 3차원 모습을 관객에게 선보이고 이걸 서비스해보자, 이런 취지하에 모나리자 2D로 전해내었던 그림을 가지고 3차원 역추적을 해서 저기 지금 옆모습이라든가 뒤통수라든가, 그다음에 저 맨 오른쪽 옆에 보면 창가의 뒷모습의 모나리자까지 재현이라는 표현보다 확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모나리자 뒤쪽에 있는 그 산맥은 이탈리아의 산맥인데, 오른쪽 보시면 저 멀리 그 이탈리아의 산맥을 또 쭉 늘어놓는, 미켈란젤로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걸 또 확장을 해서 그림 속의 2차원 인물을 3차원으로, 저기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더 덧한다면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갈 때는 HTC 바이브로 보고 VR 모나리자가 아니라 디지털 팀원 모나리자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던 방문객이 한 공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미 죽은 고인이 된 거를 재현을 해서 빅데이터를 넣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실제 살아있는데 몇 년에 돌아가신 분들을 모아서 디지털 휴먼이라기보다는 어떤 디지털 기록 이런 측면에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 문체부나 과기부에서 저거 보고 되게 많은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인공지능 사례.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치 대학생에서 생존자들 모아서 3,000개의 질문을 해서 미국 청소년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70년 전에 나치 학살의 어떤 기록에 대해서 어떤 고발하고 증언하는 그런 컨텐츠이고요. 근데 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봤는데, 그 홀로코스트 인공지능 사례를 가지고 2019년, 18년 서강대학교 영원한 증언 팀에서 우리 그 정신대 할머니가 지금 1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기억이 온전하고 발성이 좀 잘 되시는 저 할머님 2분을, 저기 왼쪽에는 제 사진인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할머니들 2분을 모셔다가 홀로코스트 뮤지엄하고 비슷한 사례로 해가지고 70년 전에 정신대 관련해서 결국 12분의 할머님이나 저기 두신 할머님은 이제 거의 19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사시거든요. 또 죽은 다음엔 남은 게 뭐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밖에 없으니까 이런 뭐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그 생생한 증거를 해서 일본이 정신대에서 계속 인정하지 않을 때 저게 하나의 큰 디지털 증거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휴먼 AI가 재현한 인류라는 표현을 붙여봤는데요. 네네. 2018년에 여기 그 홍철현 회장님도 계시지만 가상현실 처음 스타트할 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으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랑 또 경주 아이덴티티가 많은 것 중에 실크로드와 또 그 지금 왕어천 축구장 책이 가운데 있는데요. 해초의 고향이 또 경주입니다. 그래서 왕어천 축구장의 5천자의 한자를 한글로 해석을 해서 그걸 물론 이게 5만 자, 50만 자가 아니라 되게 소략한 기록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화해서 해초와 또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2018년 되게 야심차게 했습니다. 이걸 할 때 되게 자극받은 것은 홀로코스트 뮤지엄은 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미 없어졌던 2017년 12월에 오픈했던 라틀리에 조셉 룰랭의 그 인터랙티브한 대화를 보고 되게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에 2018년에 해초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조선시대 고봉 기대승의 고봉 기대승 선생님하고 율곡이가 서로 사단 칠정론을 했던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의 어떤 변론의 기록을 가지고 광주의 위치스라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고봉 기대승 선생님을 재작년에 저기 디지털 휴먼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에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마네킹이 아니고요.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 황제를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만간 덕수궁 석조전에서 전시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왼쪽은 그 전시장의 키오스크고 오른쪽은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50년 동안 조선의 마지막 임금 또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에게 저 고종 임금님 1910년 한일 합방이 됐을 때 나라가 경술국제가 됐을 때 심정은 뭐 어떠하였는지요. 고종에 대한 연구는 되게 많고 논문이라든지 다큐라든지 특히 구한말에 또 사진 들어와서 고종 황제는 되게 수십 컷의 다양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휴먼 만들 때 되게 유리한 조건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은 아직도 보신 분도 많고 목소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김구 선생님 목소리로 컨버팅이나 유추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범 김구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친숙한 독립 열사인 안중근 선생님이라든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 9월달에 제작을 완료했다고 들었는데요. 자, 조금 이색적이긴 하지만 요 지금 시청자님을 보셨던 이 오른쪽 왼쪽 여기가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에 만년설이 있고 등산객 2명이 뭘 쳐다보는데 여기 쭈그러져 있는 요게 미이라입니다. 이게 1991년에 발견됐는데요. 처음 딱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한 20년 전에 조난한 사람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는데 연구실로 올라가서 방사성 탄소 측정을 하니까 이게 벌써 5,300년 전에 존재했던 유럽의 미이라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죽었을 당시에 여기 보시면 이 주위에 수많은 어떤 뭐 당시에 어떤 화살촉, 화살, 옷, 음식, 칼 이런 게 있어서 어셈블리를 해보니까 조합을 좀 해보니까 이런 완전체로 되어 있고요. 아직 옷을 안 입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 미이라의 원본은 이탈리아 티롤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1910년에 개관했던 전국 선사박물관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레플리카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이 미이라를 보고는 관람객들이 저게 5,300년 전 사람이야? 당시 어떻게 살았어? 뭐 이런 어떤 그거에 대한 이해나 체험의 한계가 있어서 올해 과감하게 역대 디지털 휴먼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선생님 여기 동영상 좀 이번 해당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통해서 전국 선사박물관에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요. 자, 왜 이 미이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먼저 지금 이 미이라에 살아 있을 전의 모습을 XR 컨텐츠 형태로 먼저 구현을 했습니다. 발견된 당시에 어떤 돌도끼라든가 어떤 화살촉, 그다음에 불칼, 그다음에 불을 어떻게 피웠는지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먼저 다뤄주고 그다음에 사실 대상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처음부터 오자마자 당신 질문해봐. 그럼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 당시 발견됐던 도구로 어떻게 사냥을 했는지 사냥법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서는 지금 왼쪽에 10m 넘는 초대형 LED로 먼저 프리쇼 형태로 웨지가 죽기 전에, 웨지는 건 미이라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으면서 뭘 먹고 어떻게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했는지 하고, 저 왼쪽에 보시면 키오스크에 가서 그러면 실제 웨지가 다시 디지털 복원돼서 관람객을 맞이해서 너 나의 스토리를 들었지?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자, 선생님 그 다음 마지막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자, 현재 서비스 되고 있고요. 전국 선사박물관 모습과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의 서비스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is a place where
네, 맞습니다. About 300,000 years ago, 전국 선사박물관 내부입니다. and a special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to the site. 네, This week on hashtag, we explore digital restoration technologies which can restore history. 자, 저 미라는 복제품인데 저걸 봐가지고는 잘 알 수 없죠. 아이스맨 웨지는 알프스에서 발견된 5,300년 전에 살던 인물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개관 초부터 이 웨지를 정밀 복제하였고 관람객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 웨지를 디지털로 복원하여 관람객에게 정말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날 수 있는 인물로 복원해내었습니다. 그럼 우리 웨지를 다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Hashtag Iceman. Hashtag Alps. Hashtag AI. Wedgie is also called the Iceman, as it was discovered in the ice in the Alps. A lot of researchers have been carried out on Wedgie, which is a mummy of a prehistoric man. And AI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successfully restore the body.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고기를 제일 좋아하지. 그 중에도 야생 염소고기는 아주 별미라고. 네, 이번 AI 웨지는 500여 개의 고고학적 전문 대화와 1000여 개의 일상 대화로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500여 개의 전문 대화는 고고학자들이 웨지의 삶과 그리고 도구들 그리고 선사시대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세세하게 나누어서 구성하였고 1000여 개의 일상 대화는 AI를 통해서 어린아이나 일반 사람들이 쉽게 던질 수 있는 작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웨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대화와 일상 대화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이번의 핵심입니다. By making use of digital technologies for the restoration of the body, visitors can have realistic conversations with the Iceman. 선사시대 사람하고 진짜 과거에 돌아가서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 보고 나서 옆에서 웨지와 직접 화면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What is more, visitors can feel 네. 지난 3년 짧은 시간 동안 아까 보셨던 해초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종 황제라든지 웨지라든지 또 내년엔 또 되게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XR 콘텐츠와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이 결합해서 수많은 어떤 역사적 인물이 다양한 지자체에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대학에서 또는 기업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오프라인 공간의 XR 콘텐츠뿐만 아니라 결국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앞서서 VR이 꼭 메타버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메타버스가 이 앞에 XR, VR, AR, MR 또 우리 광자에서 말하고 싶었던 이런 다양한 기술과 연합을 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AI는 XR이나 VR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전개에 있어 되게 선결 요건이고요. 자, 그래서 2달 전에 제가 이호령 교수님한테 메타버스 자문을 하러 갔는데 전에 20년 전에 디지로그라는 단어도 쓴 것처럼 메타버스는 100% 온라인 공간이 아니다. 현실과 가상세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공간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이미 설파하신 디지로그런 성격이고요. 자, 그런데 아까 세 분 선생님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자, 이 AI가 지금은 메타버스 자체만 논하지만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플랫폼과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일찍 와서 홍 회장님하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메타버스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저는 메타버스 좀 약간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할까 반성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녁에 제가 가상현실 30년 연구했던 되게 우리나라 석학되는 오래된 교수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 물어보니 아니 15년 전에 세컨드 라이프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에서 부족해서 너무 이렇게 이런 열풍이 있고 실제 열어보면
아까 우리 논의 때 그런 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메타버스가 곧 제페토를 의미하냐?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인들 또 지자체에선 그냥 제페토가 곧 메타버스인 거 알아서 그냥 제페토에서 뭘 어떻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메타버스 열풍을 제가 6개월 동안 쭉 보니까 제가 좀 도전적인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초딩 놀이터인가? 아니거든요. 메타버스는 초딩 놀이터가 아니죠.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 속 가상 세계. 그 얘기는 현실만큼 리얼한 가상 세계란 얘기인데요. 자, 작금의 현실은 아까 최주영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지만, 자, 이 앞에 있던 이것들, 무슨 카툰을 보는 것도 같고, 세컨드 라이프에서 지금 사람들이 메타버스 논의하면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라든지 스필버그의 리얼 플레이 1을 언급을 하는데, 지금 다 가분수 캐릭터가 쭉 노는, 좀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초딩 놀이터인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첫 번째, 메타버스가 제페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현실의 작금의 메타버스는 리얼 월드를 가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말고 메타버스의 많은 플랫폼 중에서 아까 전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빨리 인식을 시키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보급을 하든가 만들어내서, 사실 각각의 니즈는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자,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만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자체나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제페토 가서 많이 실망을 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초딩 놀이터란 말이에요. 초딩 놀이터가 아닌데 아직까지는 플랫폼이 많지 않고, 하지만 모든 콘텐츠는 제페토는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제페토는 모든 거를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냥 여기 제가 맨 위에 놓았죠. 자,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제페토는 게임 추구형입니다. 누가 만든 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베테부터 대표적인 메타버스 제페토는 게임 추구형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과 컨텐츠 맞는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무형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박물관을 옮긴다든지 이럴 경우는 제페토가 맞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직 플랫폼이 많지는 않지만 3번 전시 공연형, 4번 시뮬레이션 체험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돼서 이건 1시간 떠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튼 자, 메타버스는 제페토가 아니라는 것, 제페토는 제페토만의 유형에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 우리 전문가가 하든 일반 클라이언트가 하든 그 성격에 맞는 형태를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전시 공연형, 그럼 아까 그 최지영 대표님 말씀하신 그떤 메타버스라든가 인게이지, 벤타버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게임 추구형, 프리젠테이션, 전시 공연형, 시뮬레이션 체험형 나눠서 했고, 비단 문화재나 전시뿐만 아니라도 국방이 됐든 의료가 됐든 그 소재에 맞는 적합한 유형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제페토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안 맞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어떤 형태의 무엇이 맞는가를 가서 발주처든 제작처든 서로에게 만족과 서비스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네, 딱 30분 돼서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너무 주제가 방대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메타버스라는 큰 서비스, 한마디로 지금 가상 세계,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안에서 오늘 이제 처음 이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5개의 주제를 저희가 현재 협회에 지금 이제 임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분과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다음 웨비나 때도 이제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인공지능 영역, NFT, 이제 다양한 부분들의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형성하는 그런 기술 기반의 컨텐츠가 어떻게 협회에서
그 회원사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메타버스 맨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내가 메타버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서두에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추구하는 세상, 그게 또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마크 저커버그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메타버스를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현재 그냥 날 것처럼 오늘도 뭐 사실 뭐 이렇게 좀 부족한 좀 자리를 만들면서 저희가 좀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그리고 각자가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나 플랫폼, 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서 현재 정말 그냥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회사들이 어떤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실전적인 얘기를 좀 앞으로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뭐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분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